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독 더 귀티가 나는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품격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그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해요.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물은 형체가 굽으면 그 그림자도 굽게 되고 또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바르게 되는데요. 말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말과 글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는 거죠.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로운데요. 바로 입구자가 3개가 모여서 한자 하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격이 된다는 뜻이겠죠. 사람의 향기,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히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요, 이기주 작가님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과 함께 귀티가 나는 품격이 느껴지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야기 5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건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읽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책, 말의 품격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넘겨볼 때마다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말과 세계관에 대해서도 끝없이 질문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더 매력있고 또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향기. 평소 카페에서 백색 소음과 커피를 연료 삼아서 글을 쓰는 편입니다. 원고를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노트북 너머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상황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직원과 고객이 주고받는 말이 귓속으로 들이닥칠 때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여름이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담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로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로 드릴까요? 남자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는데요. 아니, 비문명적이었습니다. 남자가 토해낸 명사와 동사,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는 타인을 향한 적의와 공격 본능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징그맣게 뜨거운 커피를 마시겠어? 화끈양. 남자가 쏟아낸 자음과 모음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닌 듯 했는데요. 남자의 몸과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서 감옥을 탈출한 죄수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말은 일종의 가번입니다.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갑으로 군림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잔뜩 묻어나는 폭언에 가까운 지저분한 언어. 직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남자가 커피를 받아서 나가자 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인 얼굴로
직원이 휴 하고 숨을 뱉었습니다. 한숨은 깊고도 길었습니다. 카페를 가득 채울 듯한 한숨 소리와 함께 직원의 마음 한구석이 아래로 푹 꺼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괜히 나까지 덩달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는지 직원의 시선이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들키지 않게 직원의 얼굴을 힐끔 곁눈질하면서 혼자 엉뚱한 상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내가 만약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다면 한 잔 값으로 얼마를 치러야 할까? 아마도 1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커피 한 잔 치고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는 예의 없는 고객에게 돈을 더 받기 때문인데요. 다음은 카페에 걸려있는 메뉴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커피는 7유로, 커피 주세요는 4.2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는 1.4유로. 조금 매정하기는 하지만 기발한 가격표 아닌가요? 고객이 커피를 주문할 때 구사하는 말의 품격에 따라서 음료의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덕무 박제가와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인 성대중이 당대의 풍속을 엮은 잡록집인 청성잡기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내부족자 기사번, 신무주자 기사황.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자는 말이 번잡하며 마음의 주관이 없는 자는 말이 거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말은 품성입니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입니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로운데요. 바로 입구가 세 개가 모여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겠죠. 사람의 채취, 사람이 가진 고유한 인향은 분명히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물죠.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올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합니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집니다. 언행,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 믿음을 의미하는 한자 신에는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말과 신뢰,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TV를 통해서 뉴욕 맨해튼의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부상자와 구조대원을 촬영하기 위해서 격하게 흔들리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현장의 긴박함을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높다란 건물이 연기에 휩싸였고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부상자의 팔과 다리에서는 선홍색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도시 전체가 비명과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의 모습도 화면에 어른거렸습니다. 당시 줄리아니 시장은 암투병 중이었지만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현장으로 달려와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줄리아니 시장 앞을 가로막으며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더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방진 마스크를 벗어젖히며 줄리아니가 고함을 지르듯 대답했습니다. 줄리아니의 음성은 음성이라기보다 음향이 가까웠습니다. 확성기로 증폭된 기계음처럼 쩌렁쩌렁 퍼져나가 사방으로 나부꼈습니다. 소리의 끄트머리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고 물러나라고요? 나는 괜찮아요. 일단 사람들을 북쪽으로 대피시켜요. 북쪽 길부터 뚫어야 합니다. 줄리아니 시장은 말로만 구조를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길부터 라는 외침이 방송을 타고 메아리처럼 거리에 퍼지는 순간 줄리아니는 구조대원과 함께 잿더미로 뒤덮인 폐허 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줄리아니 시장은 휘뿌연 콘크리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연단에 올랐습니다. 줄리아니는 잠시 허공을 바라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선명했지만 날카롭지 않았고 말의 가락은 높았지만 무게는 가볍지 않았으며 말의 속도는 느렸지만 그리 무디지 않았습니다. 뉴욕은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테러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줄리아니가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서 뉴욕 시민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뉴욕은 줄리아니를 신뢰했습니다. 경악과 분노, 비탄과 슬픔을 딛고 뉴욕이 부활하는 것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리더의 말은 곱고 매서운 직선인 동시에 부드러운 곡선과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능수능란하게 휘둘러서 도려낼 것을 도려내야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친친 둘러감아서 껴안을 대상을 껴안아야 합니다.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재난 상황이라면 리더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흐트러짐 없는 말로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줄리아니 시장의 언어는 전국을 찔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리아니의 말은 헛되이 흩날리지 않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말로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행이 일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미술 기법에 비유하자면 데칼코마니 같았는데요. 도화지 절반에 물감을 뿌린 뒤 종이를 접으면 반대편 도화지에 똑같은 그림이 묻어나듯 줄리아니의 말과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합니다. 이 둘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비로소 온기를 얻습니다. 언행이 일치할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강인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상대방 마음에 더 넓게, 더 깊숙이 번집니다. 이건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가운데 대략 80%가 시각에 의한 것입니다.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청각적인 정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시각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상대방을 파악하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말과 행동을 비교 또는 대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사하는 말과 취하는 행동이 하나로 포개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선행 기연 이후 종지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옮겼다면 말이 꼭 뒤따라야 한다는 뜻인데요. 말과 행동의 괴리가 없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이건 도사 난창호 선생의 무실 역행 사상과도 의미가 부합합니다. 무실은 참되게 힘쓰자는 뜻이고 역행은 뒤로 미루지 말고 현재에 충실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흡사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문구인 Just Do It을 연상케 합니다. 적어도 한국과 중국 등 동양 문화권에서는 언행일치가 보편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대중이 본받아야 할 어른으로 추앙받지만 둘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크면 예나 지금이나 조직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번지르르한 말만 앞서서는 언행 불일치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과 몸으로 취하는 행실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음식과 양념처럼 말이죠. 음식을 조리하면서 어울리는 양념을 적당히 가미하면 맛은 배가 되지만 양념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양념을 치기라도 하면 음식 고유의 맛과 풍미가 사라집니다. 요리를 망치고 말죠.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펼쳐놓는 요리와 애써 뿌린 양념의 궁합이 잘 들어맞는지, 음식의 맛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 밖으로 꺼낸 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거리보다 아득하게 멀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반응. 대화의 물길을 돌리는 행동. 일출을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행주산성을 찾았습니다. 밤사이 차가운 공기가 구름을 완벽하게 몰아내지 못했는지 해가 수줍게 고개를 내민 채 구름 사이를 산책하듯 거니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구름을 빠져나와 새벽빛이 땅에 내려앉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새해 첫 일출의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고 햇살의 알갱이를 온몸으로 받아내려는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면서 능선을 따라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갖가지 방한용품을 판매하려는 상인들도 무수히 몰려들었습니다. 무릎 담요를 집어든 상인이 재킷을 맞춰 입은 한 쌍의 젊은 연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담요 사세요. 따뜻해요. 연인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인의 말이 연인의 귀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젊은 연인은 평소 그들이 사랑을 속삭일 때처럼 서로의 귀에 대고 담요 파나 봐 라고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상인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담요 끝단을 잡고 필사적으로 펄럭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쌉니다. 정말 싸요. 이건 최고급 원단입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젊은 연인에게 담요의 재질과 가격은 그리 중요한 정보가 아닌 듯 했습니다. 연인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다시 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이때 바로 옆에서 담요를 팔던 다른 상인이 다가와서 가볍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접대성 멘트인 게 분명했지만 연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리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은 남자가 희멀건 이빨을 드러낸 채 희죽거렸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대뜸 질문을 던졌는데요. 상인의 질문은
곡사 화기에서 발사된 포탄처럼 포물선의 궤적을 그리며 연인을 향해 유유히 날아갔습니다. 참, 그런데 둘이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남자 품에 안겨있던 여자가 대꾸했습니다. 이제 100일째랍니다. 기념도 할 겸 해서 오늘 해돋이 보러 왔어요. 여자의 100일이라는 말에 상인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섰습니다. 일순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뒤 상인의 한마디가 짧은 대화의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깨소금이 쏟아질 때네요. 아무튼 정상에 오르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여자친구가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자 남자가 정광석화의 속도로 지갑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이런 담요 하나 챙겨서 올라가야겠네요. 얼마죠? 상인은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며 연인에게 다가갔죠. 흥미로운 점은 상품의 장점이나 차별성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담요를 파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인이 말을 나열한 순서를 복기하면 더욱 흥미로운데요. 상인은 몇 가지의 질문을 건네면서 연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빼냈습니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진다라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는데요. 교제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남자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진다라는 말이 듣고도 지갑을 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상인은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사도록 만든 셈이죠. 언젠가 방송인 신동엽이 말하는 방식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요. 신동엽은 조금 비약해서 이야기하자면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신동엽은 출연자가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거나 중간에 말허리를 꺾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출연자가 편안하게 얘기를 꺼내 놓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대화의 장을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얼씨구, 좋다 같은 추임새를 삽입하는 것처럼 적절한 지점에서 아하, 그랬구나, 그 다음은요? 등의 감탄사와 질문들을 가미합니다. 그러면 출연자는 없던 용기를 냅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파고 두레박으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듯이 여타 프로그램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밀한 사연을 가슴에서 끄집어내 과감하게 털어놓습니다. 이 같은 말의 품격이 요구되는 곳이 어디 영업과 방송뿐일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불통과 대립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토크쇼 사회자처럼 대화에 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에 맞게 리액션을 주고받으면서 반응을 끌어내고 그 반응이 솟아난 공간을 헤집고 들어가서 서로 마음을 탐험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리액션은 영장류의 소통 과정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영국의 진화심리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로빈 덤바 교수는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과 침팬지의 털 손질에 유사점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침팬지들은 서로 털을 고르고 만져주는 그루밍 동작을 통해서 친밀함을 유지합니다. 침팬지 사회에서 그루밍은 소일거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인데요.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루밍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언어가 이러한 그루밍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건 구성원 간 친밀감 형성이 주된 목적이며 큰 틀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누일 곳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누일 곳이. 물론 그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을 종종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죠. 고민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마음을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나 역시 세상살이에서 생기는 근심과 답답함을 주변 사람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보다는 마음의 장막을 먼저 풀어헤치고 다가와서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 라고 덤덤하게 말해주는 이들의 위로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 나에게 보여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적당히 따뜻한 말을 접할 때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하나의 상처와 다른 상처가 포개지거나 맞닿을 때 우리가 지닌 상처의 모서리는 조금씩 닳아서 마모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상처의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지면 그 위에서 위로와 희망이라는 새순이 돋아나는 건지도 몰라.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굽이쳐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상대가 건네는 말에 맞장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물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언어의 물결에 진심을 실어서 보내면 상대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상처가 마모되거나 뭉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날카로운 상처가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찌르지 않을 테고 상대방은 전보다 덜 아파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비록 상처를 완벽히 지울 수는 없다고 해도 말이죠. 표현, 언어의 무늬와 결을 다채롭게.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재래시장을 자주 갔습니다. 시장 입구에 발을 들여놓으면 좌판 곳곳에서 과장법과 대구법이 뒤섞인 말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들어 내 귀에서 왁을 걸었습니다. 남는 게 없어.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적자야.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상인들의 외침 속에 과장과 대조, 기쁨과 해학만 담겨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삶의 비애와 고뇌가 일정 부분 투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의 무늬와 결을 다채롭게 사용한다는 건 어쩌면 인생을 충실히 견디고 있음을,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이 세상을 낙관적인 태도로 바라볼 때 허허로운 일상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묘사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죠. 어느 영화 대사처럼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낄 때 행복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때 그 시절 시장통에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내 귓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몸과 마음을 간지럽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내뱉는 표현 속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의례, 레토릭, 수사를 떠올리는 이가 많습니다. 수사학 또는 수사로 번역하는 레토릭은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기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레토릭은
말과 글을 꾸며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의미했습니다. 연설과 변론에 나설 기회가 많은 철학자와 정치인이 대중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와 강조 등의 수사적인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레토릭을 동원해서 문장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능력에 관한 한 중국인을 따라잡을 민족은 없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중국 사람은 분만 들면 바늘을 대들보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존재할까요? 당나라 시선 200의 시는 낭만주의적인 시풍이 주요한 특색입니다. 시구 곳곳에 과장과 비약의 기교가 넘실거리는데요. 200은 추포가에서 흰 머리털이 3천장 길이로 자랐다 라고 하며 근심을 토로했고, 장진주에서는 술을 마시려면 300잔은 마셔야 하지 라고 호탕하게 노래했습니다. 대륙의 풍모가 느껴지죠. 과장법 하면 삼국지 연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품 속 최고의 스펙터클 장면으로 꼽히는 장판교 싸움을 한번 봅시다. 장비는 좁다란 다리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장팔 사물을 움켜쥔 채 조조의 군대를 향해서 엄포를 놓습니다. 나는 연나라 사람 장비다. 나와 맞서 싸울 자가 있으면 덤벼라. 벼락같이 장판교를 건너온 장비의 외침과 의세에 기가 꺾인 병사들은 동요합니다. 그 누구도 장비에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우레와 같은 고함만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친 셈이니 요즘으로 치면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법은 오늘날 일상에서도 빛을 발하죠. 평범한 대화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여럿이 있을 때 대화를 주도적으로 끌어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 적절한 수사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 루벤 가톨릭 대학의 리크 드 브라방데르 교수는 독특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수사법이야말로 타인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복잡한 현상을 접하면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익숙한 틀에 넣어 단순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운 틀을 제시하면 거기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수사법이나 모순어법 등이 그러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당히 말을 꾸미는 것이 손잡이가 달린 양날의 칼이라면 레토릭은 손잡이가 없는 양날의 칼입니다. 설고 어설프게 휘두르면 손을 베입니다. 그릇된 수사법으로 수세에 몰리는 이들은 수두룩합니다. 일전에 정부의 고위 관료가 거위털 뽑듯 국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세금을 거둘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콜베르 재무장관이 언급했던 세금 걷는 기술은 거위털을 뽑는 것과 같다는 말을 차용한 셈입니다. 납세자를 거위에 비유하는 상황을 누가 웃어 넘길 수 있을까요? 상대의 기분과 입장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사하는 수사법은 조악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역효과만 났습니다. 거위털 설화는 역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중산층 쥐어짜기 논란을 일으켰고 해당 발언을 내던져 국민의 가슴에 꽂아 넣은 고위 관료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TV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머니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나는 매장 점원에게 요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지갑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점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입을 열기 전 몇 초간
직원의 동공이 빠르고 넓게 열려 나를 이리저리 관찰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만 보자. 드라마에서 유명 연예인이 들고 나온 모델인데요. 완판되었답니다. 아, 재고가 있으려나? 달랑 하나 남았네요. 직원은 달랑 하나 남았네요 라는 말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그 표현에 힘을 주어서 악센트를 부여했습니다. 고객에게 그 문장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애쓰는 듯 했습니다. 직원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던 구매 욕은 허공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직원의 말이 나에게는 팔다가 남은 게 이거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구매하시겠어요? 라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온도와 무게가 달라진다는 이치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내팽개쳐 두는 것도 곤란하죠. 마음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감정과 생각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표현의 미숙함으로 진심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도 없을 테니까요. 광장, 이분법의 울타리를 뛰어넘자. 2013년 3월 13일 노르스름한 햇살이 사위어가는 늦은 오후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은 석양을 튕겨내며 붉게 타올랐고 건물을 에워싼 바람과 바람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적당히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무는 태양이 저녁 어스름에 자리를 내어줄 무렵 발코니를 덮었던 선홍색 커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새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얀 가운에 은빛 띠를 두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가 흩뿌려 번들거리는 광장에는 교황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대와 설렘으로 밤을 지새운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커튼을 열어젖힌 프란치스코 교황은 광장을 향해 손을 흔들어 답례했습니다. 제266대 교황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들을 수 있었던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평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커졌는데요. 박수 소리 한가운데에서는 함성이 솟구쳤습니다. 함성은 굽이쳤습니다. 함성은 박수의 꽁무니를 쫓아 따라다니며 광장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는 파격입니다. 교황은 기존의 관행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선출된 직후부터 관습을 허물어뜨렸고 허례허식을 뛰어넘었습니다. 다른 교황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행보를 이어갔죠. 고위 성직자의 전통적인 복장인 모제타를 걸치지 않았고 리무진 대신 중고 소형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자신의 77번째 생일에는 거리와 공원에서 한때잠을 자는 이들을 초대해서 아침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교황 특유의 소탈하고 깊이 있는 화법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교황의 어조는 자장가처럼 부드럽지만 말에 담긴 의지는 단호함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특히 교황은 강론할 때 격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전임자들이 추상적인 어휘로 교리를 길게 나열한 것과는 달리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지닌 언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교황은 기자회견이나 대중연설 자리에서 특정한 편을 가르거나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 선과 악, 동과 서를 구분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씨와 세계관은 흥미롭게도 공자가 논어 위정편에서 언급한 군자의 덕목과 동일한 사상의 궤적을 그리는데요. 일찍이 공자는 군자 주의불비, 소인 비이부주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군자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무리를 짓지 아니하고 소인은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편당하지 않는 것, 즉 한쪽 세력이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야말로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뜻입니다. 군자는 한 군데에만 쓰이는 그릇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불평부당한 언행은 자기를 둘러싼 유무형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때 가능합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서구의 근대는 울타리로 경계를 짓거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 막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산업혁명의 발원지인 영국에서 18세기부터 농작물 생산과 공장 건립을 위해 공유지에 장벽을 쌓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가 뒤따랐죠.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융합하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개인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라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와 알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습성은 갈수록 노골화되었고 이건 서로 간의 소통을 차단하고 갈등을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황의 언어는 이러한 이분법의 울타리를 거뜬히 뛰어넘습니다. 교황 스스로 내적 울타리와 성 안에 머물기보다 그것을 허물고 해체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갑니다. 광장으로 나아가며 소통을 시도합니다. 타자에 대한 개방적인 시각은 교황이 남긴 몇몇 어록에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언론과 가진 첫 공식 인터뷰에서는 이혼과 낙태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무신론자와의 통화에서는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됩니다. 라면서 감싸 안았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고서 통감저료에는 해납 백천 유용내대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고 이 때문에 바다는 더욱 커진다라는 뜻인데요. 바다의 본질이 그러합니다. 바다가 바다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넓고 깊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을 끌어당겨 제품 속에 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늘 낮은 곳에 임하면서 거리의 교황, 빈자의 대변인으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쑥 달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글을 나는 절기상 우수에 쓰고 있습니다. 우수, 눈이 비로 바뀌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때이죠. 하지만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다가온다고 해서 날이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 봄에 골목이나 처마 밑을 지나다 보면 희끄무레한 잔설이 쌓여 있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자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곳에서 얼음이 저절로 녹을 리가 없습니다. 빛을 쬐야 겨우내 언 땅이 풀립니다. 사람의 감정도 매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서 있을 때 삶의 비애와 슬픔을 말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시들한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꽁꽁 얼어붙은 가슴도 녹아내리죠. 봄 기운이 바람에 실려온다 싶으면 컴컴한 곳에 눌러앉아 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솟구쳐서 울타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삶의 바깥쪽에서 서성이지 말고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것처럼 광장으로, 볕이 드는 곳으로, 삶의 온기가 있는 곳으로.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제각기 홀로 떨어져 있는 섬과도 같은 존재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안고 태어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질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또는 그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결국은 타인의 손길과 타인의 언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각기 다른 섬을 이어주는 건 다름 아닌 말이라는 언어, 그것을 통한 다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말의 힘이 이렇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는 천냥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나아가서 조직과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바꿔놓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말하기가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시대에서는 더더군다나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달변가, 기술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이 말이라는 건 단순히 잘한다라는 것보다도 그 말 안에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오늘 책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작가는 인간의 말은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언어를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에 비유하면서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고 돌아서 어느새 그 말을 내뱉었던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이 말에도 언품이 있는 거겠죠. 나만의 채취, 내가 가진 고유한 인향은 분명히 내가 구사하는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줄 수 있는 귀한 언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이 아니라 귀를 내어주면서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의 품격을 우리가 훈련해 나감으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들의 아픔까지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라디오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12월이죠.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는데 올 한 해 남은 한 달도 저와 여러분 모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추운 날씨에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오늘도 편안하고 포근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